네, 시작하겠습니다. 그 북한이 그 6차 핵실험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굉장히 이제 그 심각한 우려를 표명을 하고 유엔 안보리 제재가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에 또 보란 듯이 따라 또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북핵 위기가 점점 더 이렇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유엔 회의가 열려가지고 대통령이 지금 유엔 회의에 참석차 출국을 했는데 어떤 성과를 거둘지 또 어떤 그 상황들이 전개될지 우선 그 부분부터 좀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어제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초강경 입장을 밝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국제사회가 좀 놀라움을 표시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그 부분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볼 때 뭐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 국민들을 생각을 해서 강경 발언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대한 뭐 사회적인 세상의 비판이나 이런 부분은 뭐 별로 고려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미국은 지금 북한이 뭐 한 서너 달 안에 이제 거의 다 왔다 이래 볼 거니까. 근데 이제 문 대통령이 이번에 유엔에서 하는 발언 내용이 향후에 한미일 간의 이제 회담도 예정돼 있고 또 북핵에 대응하는 어떤 이 대우에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여러 가지 버전을 준비했다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대화 이야기나 또 북한 문제를 전쟁 반대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이야기를 또 어쨌든 할 거라고 보여요. 지금 다른 정상을 만났을 때도 계속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미국이 생각하는 지금 현재의 입장하고는 상당히 배치된다고 볼 거고, 그랬을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로 한미 간에 불편한 일들이 이제 오겠죠. 근데 그거 터지지는 않고 또 서로 간에 불만이 있지만 덮어놓고 이렇게 갈 건데요. 이제 이 일이 최종적으로 북핵 문제가 마무리되는 부분이 이제 북미 간에 직접 대화로 된다 했을 때 미국은 한국이 평화적으로 해결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라면서 한국 핑계를 대고 실질적으로 한국을 제외시킨 적, 그건 북한도 원하고 미국도 원하는 거겠죠. 그렇게 마무리 짓는 구실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랬을 경우에 이 정권이 북핵에 대한 평화적 해결이 결국은 북핵을 인정한 채 끝나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게 됐을 때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생길 거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봐요. 일단 뭐 대단히 지금 풀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로 좀 이제 판단이 이제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이제는 뭐 포기할 의사가 뭐 분명히 이제 없어 보이고, 미국과의 어떤 담판 뭐 대타협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핵 동결 수준에서 모든 거를 이제 뭐 끝내려는, 결국 이제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분명히 이제 가지려는 이 목표가 이제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의 그 핵무기 기술을 이제 완성하는 데까지 뭐 미국이 뭐 트럼프가 아무리 뭐 압박을 가하고 어떤 얘기를 꺼낸다 하더라도 거기까지는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완성을 시키고 보겠다, 이게 이제 뭐 분명히 이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또 이제 미국도 이제 뭐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시간이 뭐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도 대단히 이제 거칠은 얘기들을 이제 뭐 꺼내놓는 건데, 트럼프나 뭐 미국으로서도 대단히 지금 뭐 난감한 상황이면은 좀 분명해 보여요. 좀 시간을 끌자니 이제 외교적인 해법 얘기하면서 계속 시간을 끌자니 그 사이에 이제 뭐 북한은 막 미국 본토까지 갈 수 있는 핵무기를 이제 완성을 이제 시키는 거, 이게 예상이 이제 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또 군사적 옵션을 택하자니 한반도에서의 이제 그 전쟁의 위험 또 이거를 또 고려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으로서도 대단히 이제 고민스러운 상황인 거로 보이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외교적인 이제 협상 이 전개를 이제 마련하는 것밖엔 사실은 뭐 이제 출구가 이제 없어 보이는 건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지금 남북 간의 이 신뢰 관계도 대단히 지금 이제 좀 실종이 됐다는 거. 남북 관계의 어떤 그 불신도 지금 아주 증폭이 돼가지고 기본적으로 또 북이 남쪽하고 대화를 할 의사가 지금 전혀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여기서 어떤 뭐 중재자의 역할이나 또 북을 설득을 해서 또 미국도 설득을 해가지고 어떤 협상의 테이블로 이제 유인하는 이 역할을 하는 것도 지금 대단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이것 때문에 글쎄 물론 이제 쉽게 여전히 뭐 트럼프가 뭐 완전 파괴기 꺼냈지만은 그래도 이거를 뭐 군사적인 행동을 하겠다는 의미보단 일단 압박용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이런 상황이 좀 장기화됐을 때 정말 뭐 어떤 상황이 빚어질지 모르는 아주 뭐 전례 없는 좀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면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김동구 대표 아시죠? 뭐 헤어스타일도 닮았는데. 하십시오. 이제 문 대통령 유엔 외교 성과는 이렇게 작은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해서 어떤 외교적 노력으로서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건가 했을 때 별로 그런 요소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나마 가장 이제 국제적인 전략에서 중심에 서 있는 게 미국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보조하는 역할로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 무슨 선택을 할 것인가. 아까 방 수장 얘기했던 부분하고 비슷합니다. 만약에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는다면은 기존에 했던 수준에서 북한에 대한 강한 성토와 더불어서 이제 대화의 여지를 남겨놓고 현재는 대화를 계제가 아니다 이런 정도 하는 얘기 정도일 것인데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 있는 발언이 될 것인가 라고 보자면은 혹시 적극적인 옹호 계층에서는 입장을 꾸준하게 유지했다고 격려해 줄지 모르겠지만 그냥 지금 국면에서는 결국 의미 없는 발언이 될 것이다. 지난번에 국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것을 걸고 전쟁을 막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건다라고 할 때는 사실 전쟁도 감수하겠다, 목숨도 내놓겠다, 뭐 이런 정도 얘기인데 그걸 과연 모든 것을 걸 때 무엇을 걸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일부에서는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에서도 극단의 경우는 우리도 그걸 맞받아칠 수 있다라는 발언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갈 것인가 라고 보자면 거기까지 갈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고 그렇다면은 유엔 오늘 무대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과연 우리가 주도적으로 얻을 성과는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고 봤을 때 그렇게 쉽게 할 만한 것이 뭐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그 주도적인 노력 이상으로 그냥 국제적인 분위기상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이 조금 가시화되는 여러 다국적으로 가시화되는 그런 계기는 되겠지만 직접적으로 뭘 전환점을 만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 유엔 외교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가운데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게 현재 6차 핵실험과 거의 ICBM 부분들이 완성 단계에 가 있는 평가 속에서 북핵에 대한 그 대처라는 게 어쨌든 국제사회의 이 압박 제재가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 뭐 그런 부분에서 뭐 온갖 군사 옵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어쨌든 완전 파괴, 한국과를 절멸한다는 이런 그래서 뭐 전부 다 다들 웅성웅성 거렸다는데 그런 가운데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국제사회의 어떤 압박 제재 공조를 갖다가 어떤 시기에서는 가장 실천적으로 보이고 앞장서야 될 이 나라의 대통령 입장에서 그거를 본인이 이야기했던 베를린 선언처럼 이 기본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남북 대화를 근간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이하 있게 조화롭게 해낼 것인가.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미일 그 동맹 차원에서의 그 여러 가지 그 연관관계들 뭐 이런 부분에서도 그
곤혹스러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그 트럼프의 노골적인 그 무기 구매 압력 또 이런 부분들에서는 또 이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당히 이번 유엔 외교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그 어렵고 그 곤혹스러운 차원에서 이 해야 될 것인데 아마 그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문 대통령이 아마 기본 입장을 갖다가 이 끝까지 유지할 것이다. 그래서 그 오늘 이 저녁입니까 밤입니까 그 유엔 그 기조 연설에서도 아마 그 이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어쨌든 그 이 대화를 갖다가 어떤 그 끈을 놔서는 안 된다는 부분들은 이 분명히 언급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 생각이 들면서 이번 그 유엔 그 외교 그 무대에서 어떤 북핵에 대한 어떤 이 아주 공세적인 어떤 그 공조와 분위기 속에서 이 거기서 일탈하지 않으면서도 어떤 평화와 대화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는 이런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뭐 지금 그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아주 강하게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입지가 더 어려워진 감도 있습니다만, 예, 그런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또 이제 뭐 지금 그 도발이 계속되고 하니까 전술핵을 도입을 해야 된다, 재배치를 해야 된다, 또 핵 잠수함을 들여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저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맞춰가지고 또 뭐 남쪽에는 피해가 없이 북을 타격할 수 있는 그게 있다, 뭐 이런 미국 매티스 장관인가요? 그 발언도 나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전술핵 재배치나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이 여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사드는 어디 가버렸죠? 네? 사드 어디 가버렸죠? 사드 지금 저 상주에 와 있잖아요. 제가 왜 그 얘기하냐면 아깝게도 어느 분이 분신까지 해가지고 돌아가시게 돼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 지지한 쪽에서는 아직까지 사드 붙들고 있는데 이미 그건 넘어가 버린 얘기 되고 있고 지금 논의는 전술핵 재배치 제도입 논란 이 상황이 되고 있어서 지금 상당히 지지하는 쪽의 움직임은 그 연못 구호식 혹시 담론을 만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던지는 것 같은데요. 우선 그 전술핵 관련 얘기는 뭐 당장은 꺼낼 수 있는 문제지만은 그게 도입 여부는 상당히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뭐 제가 진행하는 그 다른 국회 방송에서 한국당 특사단으로 갔다 왔던 김태우 교수한테 김태우 예. 예, 그 따라간 건가요? 예, 거기 가서 근데 내가 이런저런 좀 얘기를 했더니 뭐 아주 부정적으로 볼 것만 아니라 그나마 미국에서 이 문제를 이제 검토하게끔 만드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런 정도 얘기를 하긴 하던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 그 전술핵 관련 얘기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된다. 하나는 우리의 선택 이상으로 미국의 세계 핵 전략의 맥락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요청했다고 쉽게 뭐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의 전략 차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될 걸 감안해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다만 우리가 그걸 용인하고 요구하느냐, 그런 문제겠죠. 요구할 때는 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고 하던데 관련 비용도 분담을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정도 문제가 걸려 있어서 당장은 재배치 문제가 뭐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다. 그냥 논란의 여지만 있어 보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지금 위치에 이제 갇혀 있다는 이제 판단이 드는데요. 대북 정책 관련해서도 지금 보수층은 보수층대로 지금 비판을 하고 또 진보층은 진보층대로 이제 비판을 하는 이런 이제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고
당장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지금 지지율이 계속 매주 지금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추세. 여기에는 뭐 다른 것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작금의 지금 안보 위기 상황, 대북 문제 이런 게 영향이 좀 상당히 커서 어떻게 보면 진보 보수 양쪽에서 다 조금씩 이제 지지율이 이제 좀 빠지는 그런 현상 아닌가 이제 판단이 이제 되는데요. 사실은 집권한 이후 여기 지금까지 이제 오기까지 이 대북 정책에 관해서 상당히 좀 허둥대고 좀 일관성 없이 좀 이렇게 오는 이런 모습을 보인 거는 뭐 이제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냉온탕을 뭐 상황에 따라서 이제 옮겨 다니는 이런 이제 모습.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남북 관계에서가 지금 이제 풀리지 않고 있는 문제. 아마 문재인 정부는 상당히 집권하면은 남북 대화에 관해서는 상당히 좀 낙관을 했으리라 생각이 돼요. 집권을 하면은 당연히 남북 대화는 이제 복원이 될 거로 기대를 했는데 뜻밖에도 이제 북이 전혀 이제 대화에 어떤 손을 이제 잡지 않으면서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가 이제 꼬인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된 거로 판단이 되는데 그동안 보면은 이제 대통령이 좀 너무 많은 얘기를 직접 이제 쏟아낸 것도 상당히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북한에 관한 얘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정책의 어떤 기조와 관련된 얘기들을 너무 문 대통령 본인의 입을 통해서 너무 구체적인 내용들을 많이 쏟아내다 보니까 정작 이제 지금에 와가지고 이제 운신의 폭이 대단히 스스로 이제 좀 좁아진 이런 이제 상황을 자초한 면도 좀 있어 보이는데 글쎄 이거는 물론 이제 트럼프 또 김정은 정말 대단히 지금 어려운 상대들이 주인공이 됐기 때문에 뭐 누가 지금 뭐 대통령이나 정부를 이끌고 있어도 참 이게 뭐 풀기가 어려운 문제다라는 건 뭐 분명해 보이는데 뭔가 지금 다시 좀 기본으로 돌아가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건지를 좀 원점부터 좀 생각해야 될까 때가 아닌가 좀 생각이 이제 듭니다. 결국은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뭐 공개적인 외교가 아니더라도 마쿠에서라도 정말 뭐 북한을 뭐 설득을 해내고 또 이제 미국 트럼프를 이제 설득을 해내는 아마 그런 이제 마쿠의 어떤 외교 같은 거 결국은 지금 이제 그거로 이제 가야 될 그 상황 아닌가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 안보나 외교 문제는 상대가 있는 문제는 쇼가 안 되죠. 내 혼자서 하는 거는 쇼가 되지만은요. 근데 이 정권이 지금 지지율이 오늘 뭐 보면 65%짜리도 있고 뭐 63%짜리도 있는데요. 더 떨어질 겁니다. 쇼를 해도 조금 올라가도 계속 갈수록 떨어질 거라 봐요. 왜? 사람들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한국인들이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인용 가능한 이렇게 수용 가능한 마지노선이 있는데 문 대통령이 저는 CNN 인터뷰에서 북핵이 자유용이라고 2004년에 모 대통령이 했던 말을 현 시점에 그대로 했다는 것은 엄청난 실수고요. 본인의 속을 다 드러냈다고 봐요. 그래도 전술핵 재배치를 설사 안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북이 자꾸 이러면 고려할 수도 있다라고 여지를 남겨야지 안 한다라고 그렇게 한 부분. 특히 지금 정세현이나 문정인이 지금 정부라는 게 외교부 장관,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 그 다음에 안보실장 이렇게 돌아가야지 밖에서 이야기하는 쪽에 손을 떨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정권은 뭔가 이너서클에서 다르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문 정권의 안정성에 대한 한마디로 굉장한 어떤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문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면 이쯤 되면 그럼 내가 생각하는 평화적인 방법 전술핵 재배치가 아닌 게 뭔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몇 달 안에 이 문제가 이제 국방부도 2년 남았다 하던 국방부도 저는 옛날부터 6개월 남았다 했는데 이제 다 왔다고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 연말까지 안에 이 일이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어쨌든 결말이 이제 나게 돼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말을 몇 달 전에 130일 전에 하던 이야기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으면 나중에 이 문제가 미국과 북한 간에 직접 딜로 갔을 때요. 문 정권이 부딪혀야 될 국민의 저항은 어마어마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보수 진영 안에서는 무슨 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박근혜가 무능했거나 좀 부패했거나 지금 안보를 송두리칠 위기에 빠지는 이것보다는 100분의 1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그 점점 빠지는 부분이 이제 보수 진영이 정리되어 갈 거라 봅니다. 안철수, 홍준표한테 갔던 표들 부분이 지금 빠진 부분 정도가 남아 있는 지금 60% 안팎의 지지라고 보는데 좀 있으면 중도 진영이 더 빠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너무 안보 문제에 대한 부분이 지난 대선에 껴면서 국민들 인식이 바뀌었다라고 이 정권이 저는 오판을 상당히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 색깔을 너무 드러내버렸다고 봅니다. 대통령도 드러냈고 문정인이도 드러냈고 실세들이 다 드러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앞으로 쇼를 한다고 수습이 되겠는가? 저는 잘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연말쯤 갔을 때 지지율이 과연 얼마쯤 될까? 저는 50이 안 될 거라 봐요. 박근혜가요, 세월호 가라앉고 난 다음에 진도 방문하고 왔을 때 지지율이 2014년 4월 18일 날 박근혜의 지지율이 71%였습니다. 이 정권이 엄청난 지지율을 갖다가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거의 다른 정권이 떨어지는 수준보다 더 빠르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다시 초반에 했던 그 이 타겟미니류의 쇼를 함으로써 이것이 만회되겠느냐, 더 던져줄 정책적인 미끼가 국민들한테 뿌릴 사탕이 있겠느냐. 저는 바닥이 나갔고 이미 국민들이 봤기 때문에 이제는 하면 재탕이거나 리바이벌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정권에 차라리 탄탄한 더불어민주당이나 그래도 야권이지만 합리적인 실력 있는 사람들이 뭉쳐서 이 정권을 바치고 있느냐, 경제나 여러 가지 부분에 그런 것도 없어요. 지금 언뜻 보면 박근혜 때 3인방 문고리하고 5인방이 했다 하는 것보다도 더 적은 사람들이 이 정권을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이 정권 또한 연말을 넘기면 저는 레임덕 현상이 오면서 정권 주도력을 상실해 갈 거다. 이건 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요. 저는 그래 봅니다. 제 시각이니까 좀 불쾌하시더라도. 불쾌할 사람 없어. 우리가 뭐 불쾌할 거 없어. 이 말을 해야 돼. 왜냐면 불쾌할 사람 없어. 또 이명식 주간 옆에 패널자를 약간 움직여서 한 말씀 하시죠. 아니 그 주제가 전술핵 문제나 이런 그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아니 그래서 전술핵 재배치 안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대통령이. 아니 대통령은 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근데 또 정부에서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쪽이 있어갖고 그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저는 이제 그 문제에서 가지고 그 여론조사 한국갤럽과 그 리얼미터에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갤럽에서는 뭐 68%인가 이렇게 그 재배치 필요하다. 그리고 리얼미터에서도 뭐 58%인가 하여간에 둘 다 가반이 넘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좀 그 굉장히 심각하게 좀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지금 뭐 현재 보이는 양태는 저도 황 소장 이 말에 그 동의를 해요. 뭐냐면은 쇼 갖고 안 된다. 이 외교 안보 부분, 특히 외교 안보 부분에서 문재인 정부가 정말 준비된 어떤 그 정책과 역량을 최대한 지금 현재 발휘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퀘스천 마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 하고 ICBM이 거의 완성 단계에 왔다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안 상태에서 그런 그 안보 불안감을 씻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야당의 그 핵에는 핵, 뭐 그리고 전술핵 재배치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국민들이 높았다는 이야기죠. 이게 뭐 지금 문재인 정부 지지하는 부분 아직까지 60% 이 후반에 있는데 그 여론조사인 국민하고 중반이라는데 황 소장이. 63%짜리도 있어요. 그래 이 전술핵 재배치 그를 찬성한 국민들하고 다른 국민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이게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서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나왔다 이런 것도 분석됐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아마 이번 유엔 외교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가운데에서 치러지겠지만 차제에 여러 가지 지금 국방부 장관과의 그 불협화음도 나오고 했는데 이 외교 안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기존에, 그리고 상황 변화가 상당히 있어 왔잖아요. 사드 배치만 하더라도 이 선거 전에 있었던 자기들의 어떤 주장과 메시지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 돼버렸고 오히려 그 지지자정에서도 공격받는 식으로 이 배치 완료가 되는 이런 상황으로 어쨌든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능동적으로 창의적으로 이렇게 대체해 나갈 수 있는 뭐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 정부를 꾸리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외교 안보팀의 어떤 교체도 있을 수 있다. 봅니다. 뭔가 국민들한테 안심할 수 있는 준비되어 있고 어떤 그 대응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시그널이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다. 이래 봅니다. 예, 저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지금 사회적 입장을 떠나가지고 이 토론자 입장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리 약간 옆으로 움직이고요. 예, 자리가 약간 움직여요. 근데 우선은 이 지금 북핵 문제라든가 이 남북 관계가 지금 상황처럼 된 것이 마치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벌어진 상황 때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좀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고 김대중 때문이었나요? 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상황이 이까지 꼬여온 것은 큰 책임은 미국에 있죠. 미국에 있고 두 번째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남북 관계를 거의 파탄을 해놓고 있었다. 그 점에서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서 그 상황을 떠맡게 된 것이라는 측면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상황에서 지금 사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그 상황 자체가 점점 중첩이 되면서 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굉장히 지금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얼마나 준비가 돼 있었냐 또 그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적절하게 제대로 대응했냐 이런 문제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마치 모든 상황이 지금 이 정부 출범 이후에 뭘 잘못해갖고 이렇게 된 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좀 적반하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제대로 잘 해나가야 된다. 그 점은 분명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는 전술핵 배치 재배치 문제 같은 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가능하지도 않고 현실성도 없는 걸 가지고 자꾸 이제 여론만 몰아가는 거죠. 몰아가는 거고 미국에 갔다 와서 그 사람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확인을 했듯이 미국도 의사가 없고 우리 정부도 지금 재배치를 하자고 주장할 상황이 아닌 그런 내용을 가지고 국민들은 북한이 자꾸 그걸 하니까 재배치 되면 좋겠다. 근데 전술핵 재배치라는 게 우리 여론이 그걸 한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미국이 우선 그런 필요성과 어떤 그걸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정부도 그걸 하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봐집니다. 마찬가지로 핵 잠수함이 문제라든가 뭐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무기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이후 상황을 어떻게 그걸 가져가고 그 비용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져보고 현실성 있게 접근을 해야지 무책임하게 던져놓고 되면 뭐 그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그만인 식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건 과거 정부의 하는 행태를 그런 식으로 답습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책에 정리하실 때는 사회자 이명식 말고 가로에다가 패널 이명식으로 해서 이렇게 올리십니다. 자, 이거 지금 미사일하고 핵잠수함을 이야기하겠는데요. 제가 좀 군사적인 부분 알잖아요. 근데 아니 지금 무슨 핵탄두 중량을 늘리고 사거리를 늘려가 재래식 미사일 그게 뭔 의미가 있다고 북한이 쏠 때마다 그걸 동해 바다로 쏘아가지고 뭐 20억 날리고 뭐 가다가 비 떨어지고 그런 망신을 하고 핵잠수함 한 대에 1조 3천억이에요. 근데 핵잠수함 있는 나라는 다 핵미사일이 있어요. 세계 6개 나라가 있는데 핵미사일을 동반하지 않는 핵잠수함 단지 적의 잠수함을 잡기 위한 핵잠수함이라는 거는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짜장면을 갖다가 벤처차로 배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핵잠수함 하나 만드는데 5년 걸리는데 기본으로 6개를 만들어야 한 세트예요. 10조가 들어갑니다. 그것도 5년 뒤에고요. 그 지금 북핵 위기하고 핵잠수함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이야기를 뜬금없이 해요. 이 정권이 정말로 솔직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차라리 그냥 북핵 위기를 우리는 뭐 전쟁 안 한다. 북한하고 대화해서 풀고 책임지겠다고 말을 하든지 해야지. 아니, 무슨 핵 잠수함을 이 정부에서 말했어. 이정현이가 그럼요. 했어. 이정현이가 꺼냈어. 이정현이가 꺼낸 거지.
아니 이 정권에서 문재인 대 누구요? 현 의원? 무소속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정현이가 누구를 질문하니까 민주당으로 왔네. 문재 대통령이 4월달에 이 간담회를 할 때 후보 때부터 이야기를 했고 노무현 정권에서 핵잠수함을 한다다가 잘 안 됐죠. 발표까지 했었어요. 그렇죠. 핵잠수함 계획을. 그래서 좀 왜 뜬금없는가 하면 마치 북핵을 자주국방 재래식 무기로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국민들한테 자꾸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본질하고 관계없는 엉뚱한 짓으로서 지금 이 부분을 덮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부 믿고 무슨 독자적인 어떤 군사력을 강화해서 이 위기를 해결한다. 그거는 비대칭 전력하에서 의미가 없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북핵 문제 이 전반적인 상황이 굉장히 뭐 복잡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해법을 생각하면 아주 단순한 별로 선택의 길이 없는 그런 좀 구도라고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중요한 거는 현실적인 해법이 이제 무엇인가 하는 게 될 텐데, 뭐 이제 전쟁을 피하는 어떤 그러한 기조 위에서 이제 해법을 찾는다고 했을 때, 일단은 현실성이 없는 거를 X표를 쳐나간다면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 이제 남는 거는 뭐 뻔히 또 분명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래서 봤을 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비중을 두고 있는 해법, 일단은 제재를 강화해 가지고 북이 어떻게든 이제 물러서도록 하겠다. 우선은 지금은 이제 그럴 때다 하는 거. 글쎄 그것이 과연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사태를 좀 호전시키는 그런 이제 방안일 수 있을까 생각하면은 저는 그것도 대단히 좀 비현실적인 뭔가 지금 북한의 지금 의도, 속내 이런 거를 제대로 지금 읽지 못하고 있고 나오는 그런 이제 길이다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국내적으로 이제 보수층의 어떤 시선을 의식해서 나오는 제스처일 수도 얘기들일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은 그거 이상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그런 무게가 상당히 실려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저는 그게 지금 굉장히 좀 시행착오만 나을 좀 현실적이지 못한 이제 길이다 하는 이제 판단을 갖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금 이제 문정인 그 특보도 지난번에 얘기 꺼냈었던 북핵 그 해법의 그 이제 로드맵 이런 거를 좀 마련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북한은 북대로 지금 핵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그리고 이제 최소한 이제 동결의 어떤 수준의 조치를 뭐 취하는 그런 움직임들에 대한 그리고 이제 미국은 미국대로 뭐 이제 그 군사훈련에 이제 그 뭐 이제 축소라든가 아무튼 뭐 그 부분에 이제 민감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북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패키지로 해가지고 일단은 협상의 물꼬를 트는 이거 이외에는 사실 뭐 다른 길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이제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지금 이제 상황에서는 그거에 관한 어떤 로드맵을 마련해가지고 마쿠에서라도 어떻게든 또 이제 북한과 또 이제 그 미국을 접점을 좀 찾는 어떤 그 외교적인 노력 지금은 좀 그거를 실질적인 좀 효과를 기대하는 수로 좀 잡아야 될 때 아닌가 판단이 이제 됩니다. 그게 이제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뭐 소위 상중당, 상계 병행 뭐 이런 건데 그 출발점을 어디로 삼아야 되느냐, 그걸 어떻게 착수를 할 거냐, 이게 또 그렇게 만만치가 않고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결국 뭐 북한하고 미국의 어떤 그 동시적인 서로 상응한 어떤 조치 이런 게 있지 않으면은 뭐 문제가 지금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기 어려운 뭐 좀 이제 그런 상황인 거로 이제 판단이 이제 되거든요. 물론 지금 이제 협상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협상 테이블에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이제 옛날하고 지금 9.19 그때하고는 이제 달리 지금은 이제 북한이 핵 포기는 의사가 없고 핵 동결 여기까지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 이게 사실은 앞으로도 이제 최대 이제 고비가 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그거를 인정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최대 이제 고비가 될 텐데, 아무튼 지금 뭐 파국 전쟁 상황으로 치닫는 걸 막기 위해서는
사실은 서로가 상응하는 조치, 좀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이거를 동시적으로 하는 거 이외에는 잠정적으로나마 방법이 없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언어적 사기라고 보는데 핵 동결은 북한의 핵 보유 인정이고 평화협정은 이 주한미군 철수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를 한 채 평화협정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한국어로 보면 거의 이 게임에서 1점도 얻지 못하고 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 대통령이 지금 국민 앞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는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 평화협정이 맺어지는 부분을 반대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든가 아니면 그걸 찬성한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핵을 동결한 채 평화협정을 맺는 것은 북한이 100% 100점을 얻는 의도고 중국도 사실은 지금 쌍견이 뭐 쌍중단이 그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북한 팬이죠. 확실하게 팬이죠. 러시아도 확실하게 팬이고. 그렇다면 문 대통령은 여기에서 어느 쪽에 편을 들 건가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있으면요. 나중에 협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면 문 대통령이 저는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봐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그 제 이야기니까 아니, 그냥 적어 두시고요. 저보고 뭐라 하지 마세요.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자가 그러면 토론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각자 주장만 할 것 같으면 그 서로 이야기에 대해서 적을 해봐야지. 아니 제 생각엔 그래요. 평화협정 입구로 미군 철수고 핵 동결 입구로 저거라면 북한 핵 보유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그 반대는 뭐죠? 결국은 계속 미국은 미국대로 가는 거고 북한은 북한대로 가는 거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저는 그 방법이 한국으로는 최선이라 봐요. 지구전으로 3년 5년 끌고 가서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 마라톤으로 스타디움에 이제 42km 뛰고 195m 남았다고 들어오는데 한 바퀴 더 돌아라고 더 돌리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한국으로서. 그런데 이제 저는 어쨌든 간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미국도 뭐 트럼프가 완전 파괴라는 걸 했지만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헨리 유엔 미 대사가 가장 강경파인 미 대사도 이야기를 했듯이 전쟁을 아무도 원하지 않는 건 분명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어느 시점부터는 뭔가 이걸 풀기 위한 뭔가 이걸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북미 간에도 그동안 보면은 1.5 그걸 뭐라고 그러죠? 1.5 트랙. 네? 1.5 트랙. 네, 그 1.5 트랙으로 해서 이렇게 그 정부 기관 그 은견에 북한은 어쨌든 뭐 정부 이 당직자와 어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민간인데 다 정부 요직을 지낸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만나 왔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포착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뭐 있어 왔고 지금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럴 때 저는 항상 그걸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금방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그거의 어떤 이 해법 속에서 그 부분들이 도저히 서로 간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으로만 간다면은 그 마지막 어느 시점에서는 대화도 상당히 오히려 더 이렇게 파국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점에서 그 이전에 6.15 정상회담 할 때 그 김정일이가 그 평화협정 이후에 주한미군의 어떤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한테 당시에 뭐 주한미군은 뭐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그 했다는 게 아마 다 그거 됐을 건데, 저는 이 어떤 면에서는 그 이것을 평화협정 체제를 하고 이게 그 북미 수교가 되고 뭐 이 북한의 어떤 이 체제가 이렇게 이 안정화가 되지면서 국제적으로 이 미국이 그걸 보장하는 그러면서 그때 북한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럴 때 예를 들면은 금방 이야기한 대로 미군 출수를 갖다가 그 용인하고 예를 들면 자기들이 그 북핵을 갖다가 그 핵을 갖다가 지금 이제 없던 걸로 다 파괴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은 그런 부분들이 같이 가준다면은 북핵 동결이란 부분들도 상당히 미국한테는 하나의 유효한 어떤 이 미군 출수랑 함께 간다면은 제한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점에
그 남한 정부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분들이 그럼 우리는 그냥 그 쳐다만 보고 기다려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를 위해서라도 예를 들면 인도적 교류라든지 뭐 인도적인 지원 민간 교류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이 남북 제재의 속에서 어떤 그런 저음에를 대비한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 남북 경협을 좀 진일보된 모습을 준비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어느 시점에서 그 부분이 시작될 때 보다 그것이 좀 현실성 있고 실현 가능한 부분을 가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예, 뭐 일부에서는 이번 이제 그 11월 달인가요? 1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한중일 삼국을 방문을 하고 또 그 전에 이제 아마 중국에서는 그 9차 전대인가요? 거치면서 그 시진핑 체제가 다시 2기로 접어드는 그런 상황이 있을 건데 그때쯤 미중 간에 큰 어떤 그 그림이 그리지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그 상황에서 좀 이후에 어떤 내년 상반기쯤에 남북 관계 좀 북미 관계 변화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덧붙이면 저는 트럼프 스타일이 지금 한반도 긴장에 도움이 되는 스타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거칠게 말하는 것이 자칫하면 사람들이 상당히 위협을 줄 수도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신뢰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안정적인 그 국면을 만드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생각들이 불쑥불쑥 들더라고요. 트럼프 스타일이 만약에 다른 그 미국 내에서 다른 대통령이 돼가지고 미국 내의 일정한 그 의견을 모아서 그게 반영되는 국제 전략이 간다면은 조금 더 국제적으로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불쑥불쑥 튀는 스타일이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는 느낌도 좀 저는 가져요. 그게 지금 더 어렵게 만들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당장 트럼프가 이번에 유엔에서도 또 이란하고 핵 합의 파기 의사 이거 뭐 공공연하게 지금 얘기를 하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하고 어떤 합의를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앞으로 이행이 가능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이제 또 불신을 또 이제 갖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생각을 또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러니까 핵 보유는 그냥 계속 어떻게 무슨 합의라든 계속 핵은 갖고 가야 된다는 이쪽으로 이제 기울게 만드는 영향을 또 끼치는 것 같아요. 아니 세계를 주도하는 그 초인류 국가 내지는 초강대국으로서의 위신이나 면모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까먹는 것 같아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기국회가 진행 중이고 문재인 정부가 김희수 헌법 그 소장, 헌재 소장 인준안 부결로 상당히 이제 어려워졌는데 다시 또 지금 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인준 문제가 지금 오늘 오후에 표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기추가 주목이 되는데요.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보시는지 좀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당장 나중에 오는데. 그러면은 얘기를 뭐 또 나중에 오라고 곤란하니까 현 상황 판단한 대로 하고 혹시 반대 결과에 대해서 살짝 해놓고 가죠. 가결로 일단 예상하고 얘기할까요? 네, 그렇죠. 그러죠. 가결될 거라고 일단 예상하고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부결되면 부결되면 전화를 하세요. 그러면 전화를 하시고. 저는 부결될 경우까지 말해놓고 갈게요. 그러든가요. 일단 오늘 그 오전에 바른정당도 당론으로 부결 결정, 반대 결정을 했네요. 반대 결정을 했는데 중간에 들어있는 국민의당은 1차적인 초반의 기류는 이전에 김희수 헌재 소장 투표했을 때보다는 조금 나은 분위기 같은데요. 그러나 모르겠어요. 김희수 헌재 소장은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가능성이 있다가 막판에 가면서 안 좋아졌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경우는 초반에는 추미애 대표 등의 강경 발언 등으로 서로 좀 안 좋아지다가 근래에 와서 협력하는 분위기가 좀 됐죠.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 상당히 출국하기 전에도
원내대표, 당대표에게 연락해서 협조까지 부탁하고 이런 상당히 노력했는데 왜 그렇게 막 초반에는 그 마치 김정은 대하듯이 하고 있다가 지금이 와서 이렇게 막 하고 아쉽긴 한데 지전보다는 조금 더 참석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대신요 적극적인 반대를 보이는 자유한국당 지난번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제가 왜 그 얘기하냐면 145의 찬성표를 얻어가지고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투표 사례가 있었나 저 그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는 국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부족했다는 점도 뭐 민주당에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다른 측면을 보자면 그만큼 반대 의지가 강하게 만들었던 측면도 있다. 293명이 참석했던 지난번에 구속된 사람 빼자면은 자유한국당에서는 4명이 불참한 가운데 전부 참석했었고 김광수 전 국민의당 한 사람 정도 빠졌는데 이번에는 정택 그 원내대표가 본인상의 경우만 빼놓고 전부 참석한다 얘기를 정도니까 일단 그 정도 좀 긴박감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에서는 조금 그 통과될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난번 김희수 후보자에 이어서 이번 김명수 후보자 인준도 국민의당이 이제 캐스팅 보트에 이제 열쇠를 쥔 이런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전에하고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하고 또 이제 바른정당은 한때 어제만 하더라도 뭐 자유투표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더니 결국 이제 반대 당론으로 확정을 한 것 같고요. 모르겠어요. 뭐 일부 이탈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두 보수 야당은 뭐 반대 당론으로 이제 표결을 하게 되니까 결국 또 이제 국민의당이 이제 캐스팅 보트가 된 이런 이제 셈인데 만약 오늘 이제 가결이 된다면은 뭐 가결된 상황 이제 놓고 얘기하면은 인준안이 가결된 거는 김인수 후보자 때하고는 좀 몇 가지 이제 상황 변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선 이제 하나는 국민의당을 의식해가지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 또 이제 청와대 쪽에서 상당히 이제 국민의당을 좀 이제 껴안으려는 손을 내미는 그 협조 요청의 어떤 모습을 여러 갈래로 이제 좀 보였다는 거. 그래서 좀 상당히 전에 비하면 국민의당을 향한 이제 정치적인 그 성의 표시 이런 게 좀 눈에 띄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난번 그 김인수 후보자를 그 부결시키는 이제 주인공처럼 알려진 인식이 된 상황에서 특별한 그 결격 사유가 뭐 객관적으로 지금 드러나지 않은 김명수 후보자까지 또 이제 낙마시킨 주인공으로 비춰지게 될 경우 그때는 아무래도 그 여론의 이제 역풍 또는 그 사법개혁에 대한 어떤 그 발목 잡기 이런 그 여론의 좀 이제 비판을 또 상당히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이런 것이 국민의당의 이제 그 내부 의견이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가결을 시키게 된 그런 이제 달라진 그런 이제 요인들 아니었나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부결이 됐을 경우에는 얘가 길어지네요. 부결이 됐을 경우에는 뭐 그건 따로 얘기하죠.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설마 부결이 되겠나 싶어요. 제가 볼 때 뭐 국민의당은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더불어민주당하고 가까운 정당이죠. 안철수 대표가 지금 우회전을 하고 있지만은 호남 이 지역구 의원들이 2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제가 봤을 때 이번에는 찬성으로 돌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뭐 그렇게 한간의 예측처럼 이렇게 변수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별로 없이 통과될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뭐 김명수 통과라는 부분이 지금 저는 자유한국당이 애초에 지금 뭐 누구 통과되고 누구 안 통과되고 하는 부분이 이 보수 야당이 지금 같이처럼 이렇게 몰아간 게 잘못이고 긴장겸으로 한 게 잘못이라고 봐요. MBC 사장. 보수 정당은 안보 문제를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되고 문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라고 이야기하고 주변 정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핵심인데요. 지금 뭐 이 자유한국당의 이런 이 지금 메인 어떤 이 큰 물주기하고 격가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부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마치 김명수 이 인준이 중요하게 뭐 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저는 별 그 큰 의미 없이 인준되고 끝날 거라 이렇게 봅니다. 그 이번 정기국회가 상당히 그 문재인 정부 5년에 있어 가지고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게서 어떤 여소야대 국회를 갖다가 제대로 풀어나가지 못한다면은 그
이후의 국정 운영은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고 스텝을 꼬일 수밖에 없다 이래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또 이 어려움의 시발탄이 김희수 헌재 소장의 국회 동의 부결의로 나타났고 시발탄 발음이 좀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동의한 부분들은 아마 이 정부 여당으로서는 물러설 수 없는 이 부분일 거고 이 부분에서도 그 지금 이 야당의 보수 두 당은 어떤 당론으로 이 반대를 갖다가 결정했잖아요. 그래서 캐스팅 보트로서 국민의당이 상당히 이 고민스러울 건데 뭐 의총이라든지 뭐 어디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공개적으로 의사 표시를 하는 부분 속에서는 찬성이 압도적이지만 의사를 표시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뭐 반 이상이 되는 상황 막 그런 속에서 그 안철수 대표가 정치 권력으로부터 사법부를 보호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보고 판단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일각에서는 이게 실제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보수당의 어떤 반대가 코드 인사다. 이게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 이런 비판이 있는 부분들을 연상케 한다. 해서 상당히 뭐 박지원 그 전 대표라든지 전동영 의원에서 그 측으로부터는 그 안철수 대표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라 이런 이야기고 또 이번 과정을 통해서 그 자율투표 이게 그 자율투표라는 게 오히려 더 국민의당을 갖다가 가결되든 부결되든 상당히 곤혹스럽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의총에서 정확하게 토론을 하고 이 당론을 이 근거적 당론 차원이라도 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도 그 나오고 있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어쨌든 금방 한 소장이 이야기한 대로 그 호남 의원들로서는 이번에 또다시 부결이 된다면은 지금 현재의 그 호남 민심으로서는 상당히 그 이렇게 이 난간에 봉착하고 어려움을 겪고 당의 존재 기반 자체가 이게 흔들릴 수도 있다는 판단들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아마 통과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그 국민의당 이 자체적인 어떤 결집력보다는 구심력보다는 상당히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좀 원심력이 강화되지 않겠는가. 국민당이 이 상태로 계속 존속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 정치 변화 발전에 유의미한가. 또 나아가서는 본인들의 어떤 이 정치 생명에도 유의미한가. 라는 부분들을 국민의당에 심각하게 아마 던지게 될 거다. 이래 봅니다.